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핑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는 최근 그 다목적 무인 차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업이 다시 재개된다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올해 국군의 날 관련되는 기사가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다목적 무인 차량이 어떤 것이냐면, 전장에 보면, 영화에서 보면은 뭐 탄약을 전달해 주러 또는 부상당한 전우를 가서 끌고 나오기 위해서 보통 군인들이 위용을 무릅쓰고 적진으로 또는 전투 현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이런 무인 차량을 보내서 무인 차량을 통해서 탄약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상자를 실어 나오거나 이제 이런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 그것을 다목적 무인 차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목적 무인 차량은 기본적으로 무인이니까 사람이 직접 조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멀리에서 원격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무인 차량이 움직일 수도 있고, 반대로 미리 GPS 좌표를 입력해 놓으면 스스로 그 좌표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그런 장비를 개발해 왔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아리온스맷이라고 하는 제품이었고, 현대로템은 쉐르파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두 방산 제품은 지난 2019년부터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군이 이제 이런 쪽으로 장비를 만들어서 더 많이 국내에 보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이런 그 무인화 체계 또는 이런 목적의 그 기동 장비 부분에서 그 압도적인 우세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그 기선을 누가 잡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1차 경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가위바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수주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정말 그 두 대기업이 입찰가를 영원으로 쓴 거죠, 영원. 그러니까 성능은 두 장비 전부 다 일정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 마지막 그 기준이 이제 가격인데, 가격을 둘 다 영원을 쓰니까 도저히 그 비교 우위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 등장한 것이 바로 가위바위보 입찰이었습니다. 가위바위보는 그 두 회사에 있는 사람이 직접 만나서 그 손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컴퓨터상에 입력을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첫 번째 나는 뭐 가위를 내겠다, 두 번째는 뭐 볼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미리 1번부터 5번까지 쭉 입력을 해 놓고, 그래서 상대편도 그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당일날 컴퓨터 앞에서 딱 오픈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이 이긴 걸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 시범과, 당시 시범과제였었는데요. 이기는 것이었는데, 2019년 당시에는 현대로템이 이 시범 사업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그 육군에서 현대로템의 쉐르파라는 장비를 가져가서 일종의 그 시범 운영을 했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군이 그 사용할 수는 없게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경쟁력을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런 그 테스트 그 기관에 가서 성능 테스트를 받고, 미국 쪽에서 볼 때에도 아리온 스맷의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게 돼서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다목적 무인 차량 분야에서는 서로 쌍벽을 이루는 경쟁 관계가 됐습니다. 그 상태가 이제 지속돼 왔고, 다시 이제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위해서 올해 이제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당연히 이제 두 기업이 입찰 서류를 제안서를 냈고 했는데, 뭐 복잡한 것은 생략하겠지만 그 입찰의 기준 뭐 이런 것들 또는 방사청의 어떤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두고 너무 치열하게 경쟁이 붙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제안서 평가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거니까 다시금 이제 방사청이 나서서 이 사업에,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올 연말 안에 이제 이것이 성사가 될 텐데요. 이 사업을 수주하게 되는 쪽은 더할 나위 없이 축제의 분위기가 되겠지만, 이 사업에서 만약 수주에 실패하는 쪽은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앞으로 이러한 그 무인 차량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그 약간 열세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 입장에서, 특히 해당 기업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그 담당 부서는 정말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에서 수주에 실패하게 되면 그 해당 사업팀은 심지어 팀이 해체되는 그런 것까지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한화에 있을 때도 그런 경우를 봤었는데, 그러다 보니 양쪽 전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한화그룹 대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한화그룹을 상징하고, 현대로템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현대그룹과 한화그룹의 경쟁이다. 유사한 것이 KDDX 구축함 사업도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화그룹과 HD현대중공업 그룹의 또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범현대, 그러니까 한화그룹 대 범현대그룹의 이런 경쟁이 정말 치열한 전쟁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이 뭐 제안서를 가지고 어느 부분이 점수가 높다 낮다 이제 이런 식의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제안서 작성 또는 제안서 평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그 좌우가 되거든요. 성능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비교해서, 그러니까 평균치 이상, 그러니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정도다. 군이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보통 이제 통과가 되다 보니까, 그거는 어느 쪽이나 다 통과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의 뭔가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서 방식의 평가가 매우 좀 늘 그 논란과 시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평가 방식이 우리가 좀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장비를 새로 만드는데 여기에서 더 좋은 장비를 선택하는 방법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거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쪽에서 그 시험 보는 두 양 기업에다가 몇 월 며칠까지 두 장비를 제출해라. 그러면 그 시범적으로 만든 그 장비가 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두 장비를 가지고 심판 역할을 하는 방사청이 주관하면서 실제 야전 부대에서 다양한 지형에서 잘 운영이 되느냐, 이런 뭐 전시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냐, 또는 정말 자율주행 이 측면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 놓고 물건의 성능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어느 것이 더 좋고, 그리고 군 입장에서는 이 두 장비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채점 요소를 두고 점수를 매긴다면 어디가 더 좋을까를 보고 그런 점수에 총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가 나타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그 호주에 수출했던 레드백 장갑차, 호주군의 평가가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독일의 라인메탈이 최종 경쟁 상대였는데, 당시 호주 정부는 우리와 그 독일 쪽에다가 시제품을 만들어서 3대씩 납품을 해라. 그래서 시제품 3대를 보냈더니 호주가 그 시제품 3대를 가지고 근 1년 가까이 뭐 그 장갑차 밑에서 폭발 이런 실험도 하게 되고, 뭐 기동, 사격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해서 결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쉽사리 이의를 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떤 실물 장비를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나 뭐 이런 곳에 위주하기보다는 정말 심판이 두 제품을 갖다 놓고 실제 여러 가지 그 요소별로 평가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면 결과에 대한 승복도 매우 쉬워질 수 있고, 또 우리 군은 더 좋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 연말까지 다목적 무인 차량이 어느 쪽으로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될지, 그리고 또 이 과정 중에 방사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간에 또 다른 어떤 분쟁의 소요가 발생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이 사용할 수 있는 더 성능 좋고 더 우리 장병들의 안전 또는 장병들의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그 사용자인 군의 목적에 맞는 그런 장비가 방사청의 시험 과정을 잘 통과해서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앙일보에서는 올해 국군의 날은 작년 같은 경우 또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에서 시가행진 퍼레이드를 했었죠. 성남 비행장에서 행사를 했었고, 근데 올해는 이제 계룡대, 충남 계룡대에서 한다고 합니다. 뭐 군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여러 가지 위신이 좀 추락한 형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국가의 행사를 좀 성대하게 하기는 좀 입장이 좀 그런 상황이죠. 또 대부분 국군의 날 행사를 거대하게 하는 것은 약 5년에 한 번씩 해왔기 때문에 올해 행사가 계룡대에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큰 이것을 뭐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군인들의 뭐 사기 또는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루만져줘서 군이 다시금 본연의 임무에 총력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비록 서울이 아닌 충남 계룡대에서 열리는 행사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로만 끝나지 말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군에게 조금 더 사기를 높일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군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그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군이 헌법을 수호하는 정말 국민의 군대로 제 모습을 찾아갈까, 이런 측면에서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화려함은 덜하더라도 뭔가 군의 진정성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들어보니까 뭐 예산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여건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아마 그 행사를 위해서 아마 여러 인원들이 이미 소집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쪼록 양질의 프로그램,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국군들의 가슴속에 기억되는 국군의 날, 국민들의 가슴속에 기억되는 대한민국 국군이 될 수 있도록 10월 국군의 날 행사를 잘 준비해 주기를